저는 이런 수제 초콜릿, 한입 크기의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자예요. 그리고 젤라또도 만드는 기술자예요.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기술이라서 다시 초콜릿 기술 배우고 10년 뒤에 다시 이탈리아 가서 아이스크림 기술을 배워왔고요. 앤 섹스턴이라는 작가가 코코아는 내 따뜻한 갈색 엄마라고 했다는 그 구절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저희 엄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집에서 핫초콜릿을 사실 때는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이거나 안 드시는 분들은 물로 해도 돼요. 물로 해도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. 깔끔하고. 우유를 여기서는 240g에 코코아 2잔이 그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잔 분량이면 120g이에요. 보면 갈색 병이 있잖아요. 갈색 어떤 게 들어있는 브랜디를 좀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저녁이니까 핫초콜릿, 진하게 탄 핫초콜릿 조금에 브랜디를 조금 취향껏 넣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푹 퍼지는 쉬기 좋은 그런 음료가 될 거예요. 집에 있는 뭐 럼이라든가 위스키, 꼬냑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약간 도수 높은 그런 리큐르 종류를 넣으시면은 또 초콜릿만 드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매력을. 저녁에 저는 좀 그렇게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.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차 한 잔 끓여서 거기다 이제 술 한두 방울 넣어서 드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초콜릿은 피로회복에 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. 제가 그래서 오늘 블렌딩을 해왔는데 제 맘대로 막 섞어봤어요. 여기 보면은 초콜릿이 이렇게 커버처럼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쓰는 원료예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파는 원료가 아니라 저희 같은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자한테 수입해서 파는 원료인데, 이 원료를 다양한 이제 종류의 커버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이것저것 섞어서 블렌딩을 해온 거예요. 이 커버처는 이제 어디서 사시는지 좀 이따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핫초콜릿을 카카오본처럼 타는 노하우가 있어요. 뭐냐면은 일단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요. 지금 이 냄비는 따뜻해졌어요. 그런데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따뜻하면은 한 40도 이하예요. 물이 묵으면 몇 도죠? 36.5도에 이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? 사르르 녹죠.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가 따뜻하게 40도 정도로 데워졌다는 것은 지금 초콜릿을 넣으면은 초콜릿이 녹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. 그럼 지금 넣으세요. 우유를 끓이는 게 아니에요. 오늘 블렌딩은 72% 조금과 밀크 초콜릿 조금과 52%를 많이. 그래서 지금 넣었더니요, 초콜릿이 벌써 계속 녹기 시작해요. 이제 갈색 엄마가 돼갈 거예요. 엄마를 마셔. 되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엄마 품 같다고 해서 아마 작가가 저렇게 썼을 텐데, 정말 되게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요. 이게 카카오의 노하우예요. 그냥 낮은 온도에서 초콜릿을 넣고 따뜻할 때 초콜릿을 넣고 잘 골고루 정말 전체적으로 갈색이 되게 계속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그잔에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한 30초나 자기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데워질 정도로 데워요. 그래서 머그잔이 이제 밀기가 따뜻하면 그때 초콜릿을 넣어요. 그리고 팬으로 이렇게 저어 놓은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로 넣어서 한 번 30초 또 가열해주고 꺼내서 또 한 번 저어주고. 왜냐면 저는 지금 계속 적고 있지만 전자레인지는 계속 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서 컵을 뜨거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게 따뜻하게 쥐고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드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 끓이면 우유 자체도 맛이 없어지지만 초콜릿도 굉장히 열에 약한 성분이에요. 그래서 높은 온도로 굳이 얘를 끓일 필요가 없고,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초콜릿 속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다 분리돼서 나와서 겉에 막 너무 금방 막을 형성해서 먹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. 거품이 많이 생길수록 좋아요. 그래야 지방이 위에 떠서 막이 생기는 걸 좀 늦춰줘요. 그리고 지금 연기 보여요? 좀 약간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?
그리고 이제 우유와 초콜릿이 하나가 됐어요. 갈색 엄마가 됐어요. 이게 어떤 게 초콜릿이었는지 우유였는지 아까는 좀 보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됐어요.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끓어오르기 직전에 제가 불을 끄고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. 옛날에 이 카카오의 오리진이 마야 그쪽 아마존 지역이거든요. 거기에 벽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초코를 끓여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항아리 2개 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떨어뜨리고 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쫙 떨어뜨리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거품을 나게 하기 위해서. 제가 지금 거품을 만들었어요. 여기. 맥주의 거품처럼 핫초코에도 거품이 맛을 더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냥도 드셔보시고 정말 술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서도 드셔보세요. 완전 다른 풍미가 느껴질 거예요. 역시 그냥 계속 마시면 착해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이게 초콜릿이 전 세계인의 위로식품 1위예요.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초콜릿이 위로식품이 1위로 나왔대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치맥일 줄 알았는데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아까 제가 커버처가 60g 들어가는데 60g이 들어가든 100g이 들어가든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초콜릿이냐, 어떤 커버처가 도대체 뭐지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앞에 좋은 팁 드렸으니까 그걸로 퉁치고 오신 보람 있죠? 네, 안녕히 가세요. 이 책은 표지가 왼손으로 이렇게 펜을 들고 있는 이 펜이 제가 읽었던 펜이 이거예요. 이거 좋더라고요. 사쿠라 그려져 있는 일본 펜인데 이걸로 이렇게 왼손으로 쓰기 시작한 책이에요. 이 밥장이라는 분이 몰스킨이라는 그 공책 좋은 게 있더라고요. 거기에다 그림 일기 쓰는 그 수업을 모집하셨어요. 통영에 놀러 갔다가 이 밥장님이 하시는 카페에 가서 몰스킨으로 쓰는 그림 일기 모집한다고 이런 게 딱 눈에 띄었는데 그때 제가 손이 아팠었거든요. 이미 아파서 막 굉장히 좌절하고 손 쓰는 사람이 저는 진짜 이 오른손을 엄청 많이 쓰고 오른손에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요. 이 힘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딱 고장나니까 화장실에서 단추도 못 잠그는 거예요. 왜냐면 엄지손가락이 다 쓰이더라고요.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미 그게 속상한 상태에서 통영에 갔다가 이 밥장님의 그 몰스킨에다가 쓰고 그리는 수업 되게 마음이 이렇게 쿵 하고 움직였어요. 첫 수업을 줌으로 하면서 저 맨 위에 고영주 매일 글 쓰고 그림 그리겠습니다. 이 글씨가 오른손 글씨예요. 아주 졸필이에요. 오른손 글씨가 나중에 저의 왼손보다 별로야. 더 이렇게 쓰게 만드시더라고요. 줌으로 내 공책에다가. 그래서 사인하고 4월 7일부터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밥장님이 이제 4가지의 당부를 하셨어요. 왼손으로 쓰고 그리되 천천히 깔끔하게. 천천히. 근데 왼손으로 써보니까 천천히 안 쓸 수가 없어. 획 하나 긋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익숙한 생각에 질문 던지기. 익숙한 생각에 질문 던지기. 그리고 익숙한 생각에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. 왼손으로 쓰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술술 나가던 세발 막 날려 쓰는 글씨였거든요.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 글을 왜 써야 되지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? 자꾸만 나와 얘기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정의하지 말고 묘사하라고.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. 우리는 굉장히 뭔가를 정의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. 왼손이고 서툴고 처음이고 모든 게 다 너그러운 거죠. 나 자신한테. 저 자신한테 너그러움을 뭔가 경험했어요. 너무 즐겁더라고요. 그게. 이렇게 생각하는 손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제가 아픈 손이 되었더라고요. 진짜 열심히 일했죠.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게으른 성격인데 아주 게으르게 놔두질 않아요. 하루라도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입에 가시가 돋치죠. 오늘은 좀 편안하게 끝나나?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막혀줘야죠.
근데 손이 아프니까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걸 다 이 오른손의 힘으로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때 이제 그래 그럼 왼손으로 쓰지 뭐 그림 그리고 싶으면 왼손으로 그려보지 뭐 어때. 처음부터 오른손도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았던 거니까 그럼 왼손으로 해보지 이렇게 하고 이 수업을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일기를 시작하자마자 제주 올레 한 달 동안 올레길 걷는 프로그램에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. 아픈 김에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러면서 핑계죠. 뭐 핑계 놀러 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제주 올레 패스포드에 마스크 덕분에 얼마나 이 프로필을 그리기가 쉬웠는지 쓱쓱 그렸어요. 정말 쓱쓱 곱슬머리 안경 마스크 제주 올레를 이렇게 걸으며 예쁜 길도 걷고 미운 길도 걷고 짜증나는 길도 걷고 무서운 길도 걷고 다 걸었어요. 그래서 더 좋았어요. 걷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다 만나면서 바람을 너무 싫어했는데 저는 제주 바람 때문에 제주 못 살겠다 했거든요. 특히 북풍 불 때. 근데 이 바람을 한 달 동안 저렇게 몸으로 맞고 걸었더니요.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. 너무 시원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바람이 없는 날을 못 견디겠어요. 바람을 맞이했어요, 제가. 근데 바람을 한 달 동안 내내 몸으로 맞았더니 드디어 그게 내한테로 거부감 없이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. 얼마나 신났으면 이게 내가 공중에 뜬 것 같죠? 절대로 못 떠요. 아니 이게 보름쯤 걸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몸이 안 뜨더라고요. 그래서 한쪽 다리는 땅에 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굉장히 연출한 거예요. 뜨는 것처럼. 신났어요. 보름쯤 걸으니까 신나더라고요. 약간 그 근육도 생기면서 걷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침에 콧노래가 나와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자고 걷고 또 중간에 밥 사주면 밥 먹고 제주 올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내가 동선을 짜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을 막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돈을 내야 돼. 사람은 돈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. 그래서 역시 난 돌아가면 열심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.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.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몸에 계속 근육을 붙여주고 밥을 시간 맞춰 챙겨 먹고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잘 걸으려고 막 스트레칭을 꼬박꼬박 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밥도 세 끼를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시간 맞춰 먹는 거는 뭐 생각도 못했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진을 찍을 땐 정말 저 모습이에요. 너무 신나는 그렇게 제주도 너무 아름답죠. 너무 아름답죠 정말. 근데 걷지 않으면 몰라요. 그 아름다움을 다 모르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일기를 쓰고 올라와서도 또 일기를 계속 썼죠. 선생님하고 3개월 동안 일기를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엔 저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. 뭐든지 이상하게 한 100일 정도만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 다음엔 혼자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쓰면서 즐거웠어요. 뭐가 즐거웠냐면 점점 글씨를 잘 써지고 내가 점점 이 선을 다루고 있다는,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전에는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혼자 미끄럼을 탔는데 조금씩 나아진다는 느낌. 그리고 그 쏘는 속도에 따라서 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가서 닿는다는 느낌.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난 일기에 진심인가 이거? 이거 지금 혹시 일기인데 안 보여주는 건데도 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쓰는 거 아닌가? 그런데 이게 진짜 100%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북보단 진심이에요. 잘린 책이 되지 못한 일기가 있어요. 그걸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. 왜 책이 되지 못했을까? 내 일기 중에 어떤 것들은 너무 못 그린 거. 이게 제주도에서 4월 22일 걷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주상절리에 간 거예요. 걷다가 주상절리가 뭐냐면 돌들이 이렇게 계단처럼 된데 그 서명숙 이사장님이 가서 갑자기 의자처럼 탁 하고 앉으시더니 바다의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세요. 여기 이 좌석에 앉아서. 그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 그 말이.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랑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되게 달라진다니까요.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쓴 말인데 이상하게 이 글을 일기를 쓰면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.
그런데 우연히 내가 집어둔 책에서 딱 그 내용이 나와요.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나는 왜 내가 힘들까인가? 그 제목의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두껍고 그때는 이제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래서 못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 못 봤는데 이날따라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들쳤는데 이 구절이 완전히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도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왜 또 나는 나를 어떤 면에서 괴롭히고 있지? 이런. 근데 그때 또 그 전에 제가 이 그림, 이 조각을 어느 인스타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아트 어떤 저기에서 이게 조각품이에요. 조각 사진을 봤어요. 그런데 이게 너무 가슴이 확 닿아서 저걸 그렸어요. 저렇게 그대로 조각품을 일기에다 전화는 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걸 그렸는데 그러고 나서 우연히 책을 들쳤는데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계속 가서 닿더라고요. 내가 생각했던 부분으로 그게 책의 한 문장이든 뭐 작품이든 바람이든 뭐든 가서 자꾸 닿는 그런 신기한 여행을 한 거죠. 여행 같아요. 지금 생각하니까. 이 질문 하신 분이시네요. 그죠? 이거는 잘 알겠어요. 무슨 질문인지. 의미가 있어서 적는 게 아니라 적으니까 의미가 있어요. 적으면 의미가 된다고. 그런데 저도 이 일기를 다시 이렇게 보다 보면요. 행복했던 순간들, 이런 좋은, 뭐, 제주올레길 그 일기들 특히 볼 땐 엄청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. 행복이 마치 나한테 문신처럼 새겨진 것 같아요. 내가 써서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적어놨고 내가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어색한 손으로 그렸고 글씨를 써놨고 이래서 물론 그 순간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적음으로써 그게 딱 각인이 되면서 나는 행복을 가졌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. 초콜릿도 마찬가지. 제가 뭐 초콜릿을 좋아해서 했겠어요? 엄청 치열한, 그러니까 엄청 절실한 마음이었어요. 절실한 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, 나의 생계를, 현실을 책임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찾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, 초콜릿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, 초콜릿으로 낙찰당한 거는 책에 써 있어요. 그런데 그냥 한 가지는 확실한 건 있어요. 비전이 좀 보였어요. 이 일로 이거를 하면 뭐 현실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돼서도 내가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. 이걸 처음에 딱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지금 급급하게 뭔가를 잡아서 일을 하면 계속 못할 것 같더라고요. 별 안 해본 생각이 없고 어디 원서를 안 넣어본 데가 없는데 하면서도 난 이거를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미래의 내가 안 그려지고요.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미래에 나는 자꾸 엄청 늙더라고요. 계속 늙어가고 뭔가 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갈수록 축적이 되고 더 내가 좋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진 거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. 근데 꼭 기술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일을 내가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를 소진하고 소모해가는 일을 했다면 난 지금쯤 아마 너덜너덜해져서 되게 진짜 상담으로 안 되지. 뭐 정신과 가서 약 먹어야 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 현실이.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똘똘한 선택을 했지? 나처럼 멍청한 애가 그때 어쩜 그렇게 미래를 길게 본 거죠. 굉장히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절박했는데 그 어떤 되게 모순이잖아요. 난 지금 너무 절박해. 돈이 100만 원이라도 아쉬울 텐데 누가 100만 원만 준대도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저 멀리 있는 그걸 선택했을까. 그게 되게 아이러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 멀리 있더라고요. 정말 22년 왔더니 지금에서야 아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네 뭐 이런. 이제 조금 사람들이 초콜릿을 안 해. 정말 너무 힘들었다 정말.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말 좋아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좋아해서 난 초콜릿을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한 거고요. 처음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했고 그리고 저 인쇄 받아서 정말 100만 원 기부했어요. 왜냐면 그런 길을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
임산부일 때 와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아기를 낳고 둘째를 낳고 지금 그 애들이 다 중학생 뭐 이렇게 커서 같이 오고 이런 그런 가족을 보면 정말 내 가족 같은 뭐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시골에 있는 건데 지금 뭐 저기 손자랑 다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, 진짜. 그 초콜릿이라는 거 하나의 그 매개로 그렇게 되게 좋은 인연들이 많죠. 저는 지금 사회생활 한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회사 다니면서 약간 저런 선배를 믿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여성 선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책에 뭐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선배나 후배가 없어서 조금 외롭거나 그런 부분이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서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꼴랑 이제 11년밖에 안 됐지만 대단하신 거예요. 11년을 직장 생활 하신 거는. 그래서 내가 엄청 못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. 이렇게 22년을 한 되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하는 고민은 나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은. 그럼요. 네. 그래서 약간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책을 쓰시려고 할 때 이제 기술자들을 위해서 우리 후에 따라올 기술자들을 위해서 초콜릿에 대한 나처럼 힘들지 않게 그런 책을 더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책임감, 사명감 이런 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죠? 제가 고생을 해서 저는 언니 진짜 업계에 언니가 없는 거죠. 언니도 없고 선배도 없고 뭐 업계에 그런 것도 없었죠. 너무 외로웠죠. 그리고 나는 롤모델도 없고 어떤 그냥 언니 아니 나랑 안 친하더라도 어디선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내 저기로 가는 거죠. 외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못하는 점을 또 해야 되고 진짜 못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서 뭐 컴퓨터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너무 싫고 아무리 해도 안 늘고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신기해요.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20년을 해도 안 늘까. 그런 것도 다 혼자 짊어지고 가면 누군가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팁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없죠. 없었는데 의외로 그런 연대가 어디서 생겼냐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 게. 그랬는데 어디서 저는 되게 좋은 동료들을 만났냐면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 업종 불문, 나이 불문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카카오홈에서 밤에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뭐 술집 사장님도 있고 커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 9시에 가게 문 열기 전에 모여서 2시간 동안 딱 강사님 모셔다가 우리가 얘기 듣고 싶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인문학자 뭐 무슨 사회학자 뭐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몇 년 했어요. 몇 년 했죠.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되는 대로 계속 했는데 2시간 딱 하고요. 우리는 11시에 딱 오픈을 해야 돼, 매장이. 그럼 이렇게 다 한 20명 이렇게 좁은 가게 홍대 카카오홈에서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되면은 누가 막 질문하잖아. 그럼 난 뒤에서 책상 정리 손님 받아야지. 막 잔 치우고 그러면 싹 흩어져요. 근데 다들 밤에 일하고 새벽같이 막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통성명이나 뭐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거의 안 하고 거의 한 2, 3년을 그렇게 했어요. 그러고 나서 그분들하고의 깊은 연대감이 생겼어요. 뭐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하게 되게 거기서 우정이 생기고 진짜 뒤풀이도 안 해요. 뒤풀이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막 도모하는 것도 아니야.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도 되게 좋은 동료로 오히려 같은 분야끼리 할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. 그게 서로 각계 다른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게 깜짝 놀랐어요. 저도 그 분들하고 지금도 저는 많은 걸 나눠요. 힘들 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느슨한 연대인데 굉장히 오래 가고 되게 편안한 연대가 생겼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그런 각기 다른 저기지만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같은 길을 추구하는 어떤 분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어떤 일을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거 참 좋고 고생하셨어요. 이 늦은 저녁에 오셔서.